15세에서 29세 구직 청년 65만 2천 명 가운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젊은이가 25만 6천 명으로 39.3%라는 통계청 자료가 나왔습니다. 기업체 취직을 준비하는 청년은 14만 명이고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는 2천만을 넘고 공무원은 1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공시생이 기업 취업 준비생의 거의 2배가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가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결국은 경제가 꺼지면서 민간 부분에 좋은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과거에는 정말 이렇게 살펴보지도 않던 7급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정년까지 가늘고 길게 가자라는 붐이 일고요. 실제로 정년까지 일할 경우 대기업에 다니는 것보다 이 보수가 더 많다라는 한국경제연구원 조사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정년까지 갈 수 있지만은 대기업에서는 40대 후반, 50대 초반만 되면 많이 밀려나지 않습니까? 그동안 공무원직은 안정적이고 정년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었지만은 민간 기업보다 수익이 낮은 편이다. 이렇게 해석되어 왔는데요. 근데 공무원 연금을 포함한 평생 소득을 따져보니까 민간 기업보다 오히려 낫다라는 겁니다. 공무원에 합격해서 정년까지 30년 근무한 사람의 이 공무원 연금을 포함한 평생 소득은 14억 5,800만 원. 자, 기업에서 25년 근무한 사람의 평생 소득은 12억 6,500만 원입니다. 물론 30년을 근무하면 기업에서 15억 9,700만 원이지만 이런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 기업보다 공무원을 하는 게 평생 소득도 더 많다라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할 때는 반사적으로 감각이 있습니다. 자, 민간 기업은 또 이 경쟁이 심합니다. 생산성을 받치지 못하고 이 인사 고과가 좋지 않으면 또 대대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성과급이라 해서 결과가 안 좋으면 임금도 작습니다. 근데 공공 부문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효율성이라든지 복지 부동이라든지 낭비, 무사 안일이 판을 치게 됩니다. 자, 근데 젊은이들이 도전하고 모험하고 하는 패기는 상실하면서 공무원이 돼서 가늘고 길게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사회가요,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는데 그렇다고 이 젊은이들을 욕을 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민간 기업에서 활발한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전 세계에 지금 차이나만이 중국 돈이요, 한마디로 중국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뇌물 받고 뭐 해서 끌어들인 검은 돈들을 해외로 다 안전한 데 갖다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집값을 중국이 올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차이나머니의 부동산 공석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거품 양상 등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차이나머니를 이렇게 차이나머니 폭탄을 맞은,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점령당한 선진국들은 이런 중국 진통을 심하게 앓고 있고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그래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도 곳곳에서 중국 자본이 제주도부터 명동부터 대림동까지 땅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중국발 집값 폭동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캐나다 밴쿠버 지역 주민들은 작년 5월 Don't have I million, 즉 나는 100만 달러가 없다 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중국 자본이 밴쿠버의 주택을 대거 매입하면서요, 집값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끌어올리자 주민들이 주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겁니다. 지난해 밴쿠버에서 127억 캐나다 달러 11조 원의 이 주택을 중국 사람들이 사들이는 동안에 밴쿠버 주택 가격은 1년 동안 20%나 올라갔습니다. 지난 홍콩이 넘어갈 때 한참 밴쿠버의 집값을 끌어올렸는데 최근에 또다시 그 짓을 하는 모양입니다. 뉴질랜드 최대 도시 오클랜드에서도 일부 서민들이 치솟는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자동차, 차하고 선박, 컨테이너 등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차고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로 좁은 차고에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면 매달 임대료로 32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요. 이 지역 주택에 대한 중국 자본의 왕성한 식탐에 오클랜드 평균 주택 가격이 5년 동안 70% 올랐습니다.
뉴질랜드 같이 사람 별로 없고 인구 뭐 한 5, 600만 밖에 더 됩니까? 땅 넓은 그런 나라에서 이런 주택값이 폭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호주에서도 일부 극우 세력이 중국인 때문에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면서 주택가에서 반중국 전단지를 배포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중국발 가격 폭등은 우리나라 제주에서도 현실화됐는데요. 2010년 부동산 투자 이민제 도입 이후 중국인의 투자가 크게 늘어난 제주도의 공시지가는 작년 한 해 28% 올랐는데요. 실제 5, 6년 전만 해도 8,001억 수준이던 도심 외곽의 다세대 주택 가격이 2억까지 올라갔답니다. 상가 임대료도 폭등해서 제주 속 작은 중국이라고 불리는 제주시 연동 바우젠 계리 내 상가 임대료는 3, 4년 사이 두세 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자, 중국 자본의 힘을 빌어 가파르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결국 경제의 내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격 상승의 유일한 동력인 유동성, 즉 중국 자본이 국내 시장에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빠져나가게 될 경우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작년 말부터 나타나고 있는 중국 자본 유출에 경제가 가라앉을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은 호주 상업용 부동산이나 주택에 대한 중국 수요가 줄면서 부동산이 급락해서 은행에 광범위한 부동산 손실이 우려된다고 보고도 했습니다. 자,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중국 부분요. 자, 중국 부동산 쇼핑이 서울 강남에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는데요. 고가 아파트 등에 잇따른 입지를 하고 영등포 마포에서는 땅 매입을 2배 늘리고 임대 관광사업 수익을 노리고 홍도 주변에도 이미 발빠른 투자를 하고 있답니다. 연남동에도 투자가 활발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서울 지역에 보유한 토지가요, 지금 필지로 봤을 때 3,516필지, 그리고 이 메타로, 평방메타로 봤을 때 16만 평방메타쯤 되고 있습니다. 홍대 상권 중심의 중국인 부동산 거래가요,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이 부동산 회사들이 수도권 개발 사업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여기저기 입질도 하고 있답니다. 차이나타운으로 불리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 부동산에는 요즘 중국인의 입질이 늘어가지고 10평도 안 되는 점포에 권리금이 1억 정도 붙었답니다. 기존 한국인 상인들이 치솟는 임대료 권리금으로 견디지 못하고 떠나고요. 대림동에 있는 영등포구에는 중국인 부동산 취득이 2014년에 74건이지만은 작년에는 163건이었다고 합니다. 올해 지금 6월까지만 해도 129건이라고 합니다. 자, 2년 전부터 한국 상인들이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중국인들이 상권을 장악했다면서 마음에 들면 가격을 더 지불해서라도 사는 게 중국인들이라 이 지역 매매가와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이 지역 부동산 임대 사업에도 속속 뛰어들고 있다는데요. 지난달 이 지역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도 한 중국인이 사들였는데 원룸 19개로 있는 다가구 주택의 매입가가 15억이라고 합니다. 자, 상가 건물뿐 아니라 임대주택들도 중국인의 관심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 대림동이요, 과거에 가리봉동에 있던 구로에 있던 중국인들이 그쪽에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전부 대림동으로 와서 중국인의 거의 아지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서울 지역에도 지금 최근 2년 사이에 사들인 땅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단순 거주에서 벗어나서 임대, 관광사업 등을 위한 부동산 쇼핑을 하고 있답니다. 일부 지역에는 중국 자본들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이 쫓겨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불과 2년 만에 서울의 중국인들 땅 보유가 2배 이상 늘어났는데요.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체를 드러내기 싫어하는 중국인들의 특성상 한국 국적의 조선족 맹의를 빌어서 부동산 거래도 하고 있는데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인 토지 매입세의 증가는 대림동과 같은 중국인 밀집 지역은 물론이고 요즘 뜨는 핫플레이스 상권에도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대표적인 게 홍대인데 서교동, 상수동, 영남동, 망원동이 속한 마포구는 2014년 18건이던 부동산 거래가 작년에 43건, 올해 상반기에만 22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 지역에 부동산이 조금 뜬다니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답니다. 특히 연남동에는 중국인 음식점도 많고 또 중국인들 위한 사무 면세점이 많다 보니까 필수 관광 코스로 떠오르면서 부동산 매입을 통한 관광 사업을 하려는 중국인 문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요, 돈 냄새는 너무 잘 맡아서 어디를 가서 땅을 사면 그게 오를 건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도요, 제주도처럼 중국인이 여행사 운영하고 중국인이 면세점 운영하고 중국인이 주택 제공한 임대 주택에서 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연남동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는 작년부터 관광객을 상대로 한 식당, 숙박업소, 면세점을 열기 위한 메밀 문의가 꾸준하게 오더니만 이미 너무 오른 상태라서 연남동은 상수동, 망원동으로 또 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포구청역 5번 출구 인근 주택가는 지난 5월 들어선 사후 면세점이 중국인의 소유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는 식당으로 사용하던 2,800평방미터 부지를 200억에 사들여서 면세점을 만들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이 면세점은 중국인 관광객을 실은 버스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자, 중국인 상대에서 돈 벌 수가 없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일부 중국인들은 강남에까지 진출해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다고 하고요. 뭐 서초 반포 자이 아파트, 또 성수동 갤러리아 폴에,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등에도 중국인들이 지금 손을 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중국 대형 부동산 투자 회사들이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개발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방치할 겁니까? 저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런던이 집값이 최고인데 그것 때문에 런던의 서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가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KBS에서 봤다고요. 자, 중국인의 투자요, 결국은 우리한테 떨어지는 건 하나도 없고 중국인들이 이 땅도 점령해 가고 한국에서 발생할 이득도 자기들이 다 가져갈 겁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둘 겁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에 정부가 무조건 투자를 하는 부분이요, 정확하게 도덕성과 방향을 잡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제가 방산산업에서 한국형 무기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지금 그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연 19조를 정부가 R&D 자금으로 퍼붓고 있는데 70%가 장롱 특허다. 실용화되지 못하고 장롱 안에 그 특허를 넣어두는 걸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정부 R&D 허상을 조선일보가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성공률 96%를 자랑하지만 기술 사업화는 5건당 1건밖에 없다. R&D 예산이 10년 새 2배 늘어도 경쟁력은 계속 떨어진다. R&D 성공 조작은 실패해서 배울 기회마저 차단한 범죄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끔 인천공항을 가면 저기 자기 부상 열차가 왜 있나 하고 저도 의문을 가졌는데 89년부터 27년간 5천억이 들어간 거랍니다. 그래서 건설교통 R&D 로드맵 10대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에코비라 부르는데 이 기술력은 2005년 일본이 아이치 현에서 개발한 도시형 자기행 부상 열차 리니모와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요. 뭐 핵심 기술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속 80km짜리 옛날 기술을 따라잡는 동안에 일본은 리니모와는 다른 기술 방식의 시속 500km짜리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를 선보였다는 겁니다. 철도업체 관계자는 최신형 전철과 비교해 생산비가 비싸고 에너지 효율도 20-30% 떨어져 국내의 판로를 뚫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했는데요. 결국 지금 한국이 개발한 자기부상 열차는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일본이 개발한 리니모도 역시 쓸데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개발한 전기차, 정부의 R&D 자금이 엄청 들어갔죠. 700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것도요, 지금 14대가 있는데 14대 중 6대가 서울대 공원에 있답니다. 그래서 상용 전기차라기보다는 체험용에 가깝고요, 놀이공원에 가 있습니다. 서울대 공원의 6대 중 일부는 기술적인 문제로 제대로 운영도 안 된다고 합니다.
자, 대단한 성공으로 포장되었던 것들도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엉터리라는 겁니다. 2006년 대대적으로 발표했던 캡슐형 내시경도요,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필캠이라는 캡슐형 내시경이 나와서 미국 FDA 승인도 받고 이미 시장을 선점해버려서 개발에 성공했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인체에 들어가도 안전한 초소형 배터리가 나낭의 나낭을 이렇게 거듭하면서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연구소들이 보유한 특허 중에 71.6%는 아무도 겉들떠보지 않는 장롱면이라는 겁니다. 갈수록 그 장롱면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국가별 R&D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2009년 11위에서 작년에 19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GDP에서 연구개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기준으로 4.29%로 세계 1위입니다. 절대 금액에서도 세계 6위입니다. 올해도 19조가 넘습니다. 지난 10년간 2배를 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갈수록 엉망인데요. 우리나라는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자들의 도덕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관리에 감독하는 공무원들, 각종 연구소도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돈 빼먹기 경쟁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공익 어쩌고 저쩌고 특혜를 줘요? 솔직히 연구개발에 국가가 더 이상 이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19점은요, 써야 될 용도가 많습니다. 자, 정부 돈만 그렇고요. 기업들의 R&D 비용이라고 하면서 지금 법인세 22%인데 대기업이 실제로는 16%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6% 수준의 기업의 세금도요, 기업 자체에서 R&D에 썼다고 하면 면세해 줍니다. 그것도 정부 돈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과학기술, 달의 가니부터 시작해서 이런 쇼 하는데 정부가 놀아나지 말고요, 정말로 정부가 만들어서 끌고 가야 될 차세대 기술이 뭔지 몇 가지만 해서 그걸 갖다가 매우 전문성 있게 추진해야 될 걸로 봅니다.